네, 반갑습니다. 2002년 무용유산 콜로키움 6월의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의 쟁점, 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대화 나누기 전에 뉴스거리 하나 있어서 뉴스거리 하나 같이 보시고 가겠습니다. 최근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무형문화재 시행령이 하나 추가된 게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져서 이때는 무형과 유형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 속에서 같이 규정이 됐다가 2016년에 우리가 소위 무형문화재법이라고 불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요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분리가 되게 되죠. 이때 분리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원형에서 전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간 6개의 범주에서 이제 7개의 범주로 확장된 것, 이런 것들이죠. 이 두 가지가 유네스코의 영향 속에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이 시행령에 하나 추가된 사항이 있어서 엊그저께 하나 발표가 됐는데 22조 3항에 전승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공동체 종목 14개 종목,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 이 종목들은 뭐 보유자를 뽑지도 않고 보유 단체도 뽑지 않아가지고 종목만 지정한 거였는데, 사실 이 종목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은 전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전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요거는 뽑아만 놓고 뭐 전승에 대한 그 무엇도 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느냐, 뭐 이런 의견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전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발주한 게 전승 공동체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아리랑에 어떤 전승 공동체들이 있는가? 뭐 이런 조사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등록된 조사 단체들에게는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유자가 없는 단체 종목, 특별하게 보유자가 없는 단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핵심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핵심 기능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줄다리기 같은 게 그거잖아요. 줄다리기 같은 건 합심해서 함께 이루고 같이 무엇인가 진두지휘하는, 그러니까 조직의 뭐 어떤 공동체의 문화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특별한 뭐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요런 게 이제 보유자 없는 단체 종목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종목의 이름을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 없는 단체 종목은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로, 그다음에 종목만 지정된 종목은 공동체 종목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최근의 뉴스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발제자이신 김신효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김신효 선생님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신효입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동대학에서 민俗학을 전공했고 현재 대구국악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위원을 맡은 지는 10여 년이 지난 것 같고요. 전담 PM 역할을 수행한 지도 8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간 학자들과 전승단체의 사이에서 느낀 점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무형문화연구원 하만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간에 함께 자리해 주신 전승자 여러분들과 또 학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제언들은
관련 기관의 의견이 아니라 김신효 개인의 사견임을 미리 밝혀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시길 안내드리겠습니다. 백가쟁명이 부재이긴 합니다만 실제 무형문화재 전승단체나 전승자분들이 처한 현실은 천가쟁명이라 해도 모자랄 만큼 각기 다른 많은 논쟁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저는 눈에 보이는 일부분의 사실로 전부를 말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그간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김영건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계기마다 관심사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미리 몇 가지 쟁점을 선정하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현실과 공개 행사, 그리고 문화재 정책과 현장,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와의 간극, 또 원형과 전형, 단체 종목에서의 보유자 인정이 과연 전승에 약이 되는가 아니면 독이 되는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자문자답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현실과 공개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153개 종목이 있고요. 앞서 김영건 선생님께서 전승공동체 종목 14개를 말씀을 하셨고 또 판소리나 태평무, 살풀이, 춤, 가해금, 산조 및 병창과 같이 다수의 보유자가 인정되었는 종목들이 있어서 전체는 134개 종목에 184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현실은 단체의 규모나 전승 여건들이 너무나 달라서 이 가운데는 판소리나 전통무용 등 전승이 활발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발탈이나 가사 등과 같이 전승이 취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수교육관 유무에 따라서 전승 활동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수교육관 유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또는 종목의 인지도, 전승자들의 의지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는 종묘 재래 및 종묘 재래약, 강릉 단오제, 판소리, 농악 등 21개 종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야 세계적인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개행사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사업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정 당시의 모습대로 제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량평가로 서열화한 적도 있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는 점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성적인 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자에 대한 불신이 일부분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나라 콩나라 하느냐는 거죠. 실제 해당 분야의 기예능에 대하여 국가에서 인정한 보유자들보다 실기를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유자를 비롯한 전승자들의 기량이 매번 동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행할 때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량이 성숙되기도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으로 기량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점검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눈은 정점의 기량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행이라고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점검위원님을 일부러 외부에 노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연구자들이 현장에 나타나면
의례껏 점검 나온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또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또는 무관중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점검위원들은 행사를 참관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기에 현장에 가면 바로 점검자가 나온 것을 알 수밖에 없고, 또 공예 분야는 오래전부터 점검위원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방이나 작은 갤러리 등에서 공개행사를 진행하는데 인력 풀이 또 충분하지 않다 보니 종사하는 분야에서는 서로를 익히 알고 있는 환경에서 점검에 임하게 됩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나친 간섭이나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위원들을 선정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장거리까지 출장을 좀 나가달라고 할 때는 미안한 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정의 변경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또 급하게 위원을 변경해야 하는 고충들도 있습니다만, 나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생각처럼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공개행사에 임하는 단체나 개인들의 공개행사를 하는 목적에 대하여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종목의 우수한 역량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공의 목적 외에도 음지에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와 격려를 보내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소중한 기회라 생각하여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형식적이거나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점검 양식의 문항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점검이 아니라 저는 계속 자문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성단체나 보유자가 해당 종목의 공개 행사를 보다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종목의 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고 전승이 잘 이루어지는 단체에 한해서는 몇 년간 공개행사를 유예하는 방식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전승자분들이 계시다면 공개행사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한 종목의 이수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실제 노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나 개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보다 발전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종목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뭐 이게 할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뭐 전체 아직 남은 문항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공개행사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전승자들 측에서 질문할 사항이 있거나 또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들으면서 저는 이제 모니터링 저도 나가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뭐 모니터링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문화재를 이렇게 모니터링 잘 전승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바라보는 거. 그래야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정식적으로 두 가지 제도죠. 하나는 5년 단위의 정기조사. 그다음 1년 단위의 모니터링. 그런데 사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의 지원비를 어떻게 썼느냐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그거 말고 더 넓게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몇 년 내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정기조사인데 정기조사도 사실은 한 세네 번 많으면 세네 번이고 한 두세 번 나가서 정기조사를 통해서 정말 전승자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가장 문제가 이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열심히 썼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전혀 반영이 안 된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쓰는 입장에서 우리 모니터링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쉽다라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친하신 전승자들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썼느냐. 그래서 저는 걸러 들으셔라. 이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달라요. 누구는 정말 원형 그대로 한 점 한 획도 바뀜없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가 언젠데 뭐 이렇게 왜 하느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심사 나가는 아니 모니터링 나가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러서 보존회가 들어서 아 이거는 좀 수긍할 만한 거가 된다라면 하면 되고 아닌 것은 뭐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반론서를 제기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마치 뭐랄까 문화재청의 지침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의 밸런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존회의 이것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이 한 번에 하루만 되는 종목이 있죠. 한 3, 40분 시연하면 끝나는 종목. 뭐 5분, 10분에도 끝나는 종목들이 있지만 제주도 큰국 같은 경우는 2주일 해야 되고 보통의 마을국 같은 경우는 3, 4일 해야 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전판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1,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전승자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록화 이미 끝난 종목은 전편을 다 시연해 볼 수도 없이 끝나는데 기록화에 필적할 만한 전체를 다 시연할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든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실제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보고서 내용 자체가 해당 단체에게 피드백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이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또 이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양면의 날과 같아서 때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우리 김영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걸러서 듣기보다는 해당 단체에서는 액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갈등이 오히려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심지어 좀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게 일부분이 불과한 것이라서 전체를 다 놓고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러한 문제들이 뭐 앞으로 이야기할 뭐 정책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뭐 이수자와 또 이게 단체 종목의 보유자 문제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여서 조금씩 얘기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또 다른 어떤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롭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손 드는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넘어갈까요? 예. 예, 일단 넘어가고 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다음에라도 뭐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하시라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문화재 정책과 현장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문화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점은 시민이나 아니면은 전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피해가 있다면은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도의 변경은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시행에 앞서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 관련 정책은 늘 해오던대로 답습해가는 관성이 있기에 급변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국가가 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적 자산을 전승하고 육성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많은 인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단체나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전승 여건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의 올바른 전승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전문 인력의 충원을 통한 해당 종목의 전승에 무엇이 필요한지 종목의 특성에 준하는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지금 현재 과장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5, 6명이 이 많은 일을 전담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재 관련에 또 종사하시다 보면은 선생님들 중에 워낙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책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은 제가 거품을 무는 사례가 있어서 경산 자인단오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핵심 기능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인 8강대에는 기본적으로 오래전에 이수자 한 명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수심사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이수자들이 그 이후에 배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전성자가 전성교육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요. 경산자인단오제 핵심 기능에 자인 8광대가 없다는 이유로 지정심사가 유보가 되어서 향후 이수사 배출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성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이게 자인 8강대가 핵심 기능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제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건의사항은 예산 증액이나 아니면 이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또 단체 종목의 보유자 지정 문제, 또는 정산의 간소화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종목의 보유자 지정 문제와 이수자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기에 정산 문제만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영현 선생님께서 단체 종목은 1,200만 원 지원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개인 종목은 현재 800만 원의 공개행사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단체 종목은 금액이 더 많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개인 종목 가운데는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인 분들도 계시고 실제 정해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숫자를 맞추는 그러한 단체나 개인도 있습니다. 예산은 적고 쓰임새는 많아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영수증 정산이 되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농협마트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정산이 불가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거나 또 1년 전부터 재료를 구입하여 준비해야 하기에 아예 정상적인 정산이 불가한 경우들인 거죠. 물론 국가예산 정산이라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정 부분 예외 조항을 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물론 그렇게 된다면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전성단체에 계신 분들은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혹여 앞서 제가 말씀드린 보유자 지정 문제나 이수자 문제는 뒷부분에 따로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이 정상과 관련된 어떤 좋은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외에 해당 단체들의 사례가 있으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 문제는 뭐 가장 현장의 전승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 쪽에서는 가장 좋은 정책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간섭이 겁나 많죠. 겁나 많아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섭이 많은 이유가 문화재청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정책은. 우리나라 기재부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다 원하는 거대로 맞추지 않고서는 예산이 집행이나 따오거나 뭐나 이런 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재청의 권한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아무튼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종목별 특성을 인정해서 그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적용하기를 원하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감정의 응어리짐을 상당히 풀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주 대화도 갖고 얼굴도 보고 그래서 이런 친밀감을 쌓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은 안 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가까우면 객관성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현장을 많이 안 다니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또 불신을 갖게 되는 문제들도 있고 정책을 바꿨으면 정책이 바뀌었으면 이렇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가이딩이 필요한데 가이드는 없이 정책만 바꿔놓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벌어지는 황당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자, 정책에 대한 불만.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정책 변화의 수혜자나 해당자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보고 그러한 분들의 또 이야기를 현장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섣불리 말들을 안 하고 하니까 몰아서 하도록 하고 쭉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와의 어떤 간극 문제입니다만은 과연 국가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가 향후에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게 지방문화재보다도 국가무형문화재가 좀 더 격이 높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게 인식의 문제, 또 이로 인해서 사실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한두 가지만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 간극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전성지원금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도문화재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시도와의 차별성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지요. 어디는 얼마를 준다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또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해가라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문제는 이제 제도적으로
어느 시도는 보유자를 2명 이상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도는 왜 1명밖에 인정하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 또 뭐 전성교육사의 숫자와도 또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이게 이제 시도문화재에서 가장 쟁점을 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전에 아까 격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도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하려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시도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전환이 된 단체에는 지금 현 상황을 두고 왜 국가문화재로 전환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경우에는 또 특히 개개인은 더 심한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문화재 시도문화재 보유자가 국가문화재가 되면은 전성자 단계부터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전성교육사는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성자부터 똑같이 이제 출발을 해서 그나마 이수자 시험을 봐서 이수자가 되고, 또 전성교육사 5년 뒤에 전성교육사 시험을 봐서 전성교육사가 될 수 있는 종목은 그나마 또 나은데, 아예 보유자 없는 단체 종목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단체 자체의 구심점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도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전환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감수해야 될 어려움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사전에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아쉽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제는 반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도문화재는 시에서 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축제가 있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으면은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데,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아예 지원할 근거조차도 마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역차별을 느끼는 거죠. 또 이게 도시마다 워낙 편차가 심해서 중소도시의 경우는 그 종목을 시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모군의 경우는 뭐 제가 컨설팅을 맡아서 뭐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은 아예 국가무형문화재나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두고 있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차별이라고 생각될 수도 없고, 또 이게 그 국가문화재를 이게 시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내세우는 곳은 오히려 자랑으로 삼을 만한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보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고요. 또 요즘 뭐 이제 얼마 전에 정치가 끝났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영향이 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단체들의 이야기는 한결 같습니다. 문화재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좀 작은 시도에 심지어는 압력을 좀 행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만큼 제발 국가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니까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달라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지역마다 뭐 비슷한 사례나 아니면은 또 수준이 비슷하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어느 게 어떤 방향이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지역마다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례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뭐 건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 뭐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거를 보시면 이 한때 문화재청에 좀 고위직에 있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재청은 지정만 하고 싶다. 그리고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러려면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합의 문제가 걸림돌인데 통합을 가장 반대하는 측이 누구냐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가장 싫어를 한다. 왜냐?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저것들하고 내가 같은 눈급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가장 거부하는 방법이 이제 그쪽이죠. 근데 이제 통합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문화재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 아무리 모법이고 그걸 따라 지자체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는 또 자기 나름대로 문화재를 지정하는 뭐 내부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게 가장 크겠죠. 또 많은 부분에서 좀 정치적인 어떤 것들도 있고 함수 관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깨맞추긴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되게 피로하고 아름다운 그림이긴 하나 현실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가 좀 이제는 진입장벽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국가무형문화재 될 것은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로서 공연예술 종목 기능 종목에서는 이제 신규로 들어갈 종목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신규로 들어갈 것들은 이제 유네스코 카테고리가 들어오면서 늘어났던 부분,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 지식 분야는 활발하게 이제 계속 지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처럼 전통 전통 공동체 종목들은 상당히 높겠죠. 이를테면 이제 초창기 1960, 70년대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과 지금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제 심사를 하는 우리 연구자들도 달라져 왔거든요. 이를테면 지신밟기가 있다. 근데 이제 지방의 지신밟기를 보면 지신밟기를 실제 민속으로 안 하고 그냥 행위에 재현만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국가 만약에 심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국가는 대본에 그거는 이제 별로 좋아하는 컨셉은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민속이 살아있기를 원하니까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자체가 계속 국가는 변하고 있는데 지역은 많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는 곳도 없고 방향성을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문화재 지정에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들에게만 모든 것을 기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지역들은 문화재 위원들이 거의 종신형으로 가는 데들도 있고 상당히 오랜 동안 유지해온 데도 있어서 아무리 문화재청의 트렌드가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그 트렌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재가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김신우 선생님.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도무형문화재와 국가문화재가 통합된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뭐 이게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역마다 워낙 상황이나 형평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제가 대구에 사니까 대구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지만은 이게 지방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하면은 지방문화재 자체를 해제를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은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유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전성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서 이게 문화재가 적긴 합니다만 문화재를 만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가장 이 제가 대변되는 어떤 이 두 도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와 국가 간의 어떤 지원 문제나 체계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하나로 통틀어서 묶는다 손 치더라도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별도로 또 향토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이 뭐 국가도 될 수 없고 또 뭐 시도 무형 문화재도 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은 또 향토 문화재에 관심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도시들은 구군들은 향토 문화재를 아예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시도 간의 형평이 워낙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저 카테고리에서 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뭐 각 지역에 어차피 우리가 뭐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살다 보니 그 부분도 이 지역에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인데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전혀 소중하지 않은 뭐 일반적인 어떤 문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차이들은 조금 뭐 서로 각자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참고서 말씀드리면 항토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있고 광역시 도가 지역문화재를 지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도에 속한 시군 단위, 작은 시군 단위들은 각자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 자산을 무엇인가 조금 기념화하거나 이렇게 문화재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향토문화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혼자 말씀드리려니까 이 원래의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이 발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할 거리가 없고 논쟁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원형과 전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때는 정말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이건 지금도 또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또 학자들과 또 전성자들 사이에 가장 이게 논쟁거리가 많은 부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형과 전형 문제는 아직도 그 적절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적용하기에는 사실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도를 넘지 말아야 하는 지점이 참 애매한데요. 제가 탈춤과 굿과 관련된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뭐 연구자들마다 아니면은 뭐 개개인들마다 생각은 뭐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문화라는 큰 틀에서 저는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할 때 생명력을 갖는다는데 한 표를 던지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현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이기 때문에 저도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앞서 제가 저는 이게 문화 현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사실 뭐 일정한 단체를 내가 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상을 내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강릉 단오제 간노 가맹극을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나 간노 가맹극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 방에 함께 계신다면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한 사례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간노 가맹극이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만에 처음 갖는 일입니다. 금년에 행사를 두고 내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형식상의 문제는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행자들의 관심사가 너무 관객들의 호응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는 늘 관노 가맹극을 봐온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간노 가맹극이 맞나라는 그런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존 무언극을 통한 양반과 소매각시의 사랑이 오히려 흐려진 간노 가맹극의 주제는 다른 탈로리아 상통하는 바 상층 계층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비판은 양반의 수염을 목에 메어서 죽은 채 하던 소매각시가 다시 살아나면서 양반을 속인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양반을 비판하는 이 주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매각시가 자살하여서 정말로 죽은 소매각시로 이제 인식이 되고 관객들에게는 또 이게 관객들을 불러내어서 성황신에게 상징인 화계에다가 이제 빌어서 다시 소매각시가 살아난 모습으로 공연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반을 비판하는 어떤 내용, 소매각시가 양반을 속이기 위한 자살수동이라는 그거의 주제가 소매각시가 죽게 되고 또 양반을 비롯한 시시딱딱이나 장자말이나 이런 캐릭터들도 본래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코믹 캐릭터이자 성적 골개를 보여주던 장자마리의 캐릭터가 오히려 시시딱딱이에게로 옮겨간 그런 양상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마리는 물론이고 시시딱딱이도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시시딱딱이는 여자를 탐하는 그런 파렴치한 캐릭터로 변모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결국 간노 가면 그게 이게 구현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캐릭터의 표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당시에 전통과 유리된 양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양반에 대한 비판이란 부분들이 소매각시가 죽은 척하는 데서 양반을 이게 속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칫 이게 화계에 빌어가지고 소매각시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또 이건 금년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말고
하해 별신굿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중해 문제. 그래서 지금도 중이 지금 이제 거의 무원극에서 유원화돼 버린 이러한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악사들은 중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 장단을 맞춰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인데 연행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물론 관객들이 좀 더 쉽게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게 제가 바라보는 어떤 무언극의 입장은 무언을 통해서 그게 어려운 어떤 심적 갈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무언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연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언이 됨으로 해서 하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유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의사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참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이 그럼 어디가 원형이고 어디가 전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을 뭐 학자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연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그걸 이해시키는 입장이 되려면은 이게 더 낫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입장이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게 맞는 것이 옳고 그름의 어떤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이게 뭐 앞서서 제가 강릉 감로가맹극이 원래의 모습대로 변화가 되어 있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과연 제 이야기가 반드시 정답일 수가 없듯이 멸칭구 탈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세 상황은 뭐 늘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제 원형과 전형 문제는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워낙 남은 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형 전형 개념은 이제 2016년 기점으로 달라지죠. 예전에는 문화재 보호법 속에서 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무형문화재법에서는 무형문화재법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빠지면서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생긴 거죠. 지금 문화재보호법 보시면 원형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근데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법을 봐야 되니까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왜 전형이라는 단어가 쓰여야 되는가 하면 아까도 김시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동해안 별신굿에 마이크를 언제부터 썼겠습니까? 근대에 넘어서겠죠. 원래 동해안 별신굿에 태평소 없었는데 김석수 선생님이 혼자 치믹거리로 태평소를 했는데 이게 박아져서 이제 동해안 굿에 태평소 불죠. 예전에 굿하다 중간에 이제 여흥거리로 단가 그다음에 창부타령 이런 거 불렀는데 요즘은 트로트 부르죠. 이렇게 바뀐 게 원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구판에서는 이게 먹어지고 이게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구판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다 좋아하고 수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야지만 이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용이나 음악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이른바 이제
무용의 허튼 춤들, 그러니까 즉흥무가 허튼 춤이지 않습니까? 음악의 산조도 즉흥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에 따라서 연주법은 다 달라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같이 박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살풀이 한다 그러면 8박자에 손을 서서히 올리면서 9박자에 뿌리고 10박자에 하고 이게 복사기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죠. 허튼 춤은 근데 10번 추면 10번 다 달라야 되는 춤이 허튼 춤인데 왜 이렇게 복사기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원형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전형으로 바꾸었죠. 그런데 이제 전형으로만 바꿔놨는데 이게 이제 전승자 단위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야 되는데 지금 전승자들은 원형 전형 구분도 못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역량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바뀌었지만 전승단에서 원형과 전형이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관찰입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아니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는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서 했는데 넘어가죠. 또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이게 관련이 쭉 되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진행이 되니까 뭐 끝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여전히 이 문제는 뭐 논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단체 종목의 보유자 지정 문제, 단체 종목의 보유자 인정 문제, 이게 전승의 약인가 독인가?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분명한 생각은 앞서 우리 저 정책 관련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돼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은 문제잖아요. 문서화되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침인 거지 문서화되지는 않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종목의 보유자 지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 공동체를 넓게 보면은 뭐 이게 전통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될 수 있지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의 상당수가 작은 마을 단위의 전통 공동체를 배경으로 전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 공동체는 뭐 지역민 혹은 뭐 마을 사람들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과 달리 뭐 굿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종목에 따라서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고자 합니다. 먼저 굿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평생의 업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고 사회적으로 하대받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바뀌면서 기회능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고 또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굿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활동의 근간이 되는 굿판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안 벨신굿을 제외한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전선 기반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해안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따라갈까 염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물론 뭐 오늘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어쩌면은 지금 개원마을에서 모처럼 구슬하거든요. 개원마을에 마음은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없다면 전성이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차전놀이나 줄다리기 같은 대규모 놀이성 행사와 굿이나 탈춤과 같은 전문화된 영역을 단체 종목이라는 이름으로 동일시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이 단체 종목 가운데 놀이를 예로 드는 것은 뭐 놀이 종목을 폄하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고자 예를 들기 때문으로 별다른 어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체이지만 개인의 역량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종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개인 종목은 되고 단체 종목은 보유자 인정이 되기 어려운가? 여기서 이제 발단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무형문화재라는 전체 종목에 향후에 이러한 적당한 논리를 들어서 보유자라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이 동일하게 이 문제가 적용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반발은 분명 줄어들었을 겁니다. 또한 그러한 설득력을 충분히 갖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성원 전체의 합의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단체 종목은 개인을 보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봉산탈춤의 천목 같은 경우에 팔목 중에 천목 같은 경우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심화된 몸짓의 표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개별 종목의 실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행시간 역시 태평무나 살풀이춤 등 무용 종목의 연행시간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깁니다. 뭐 강경탈춤의 취바리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가까운 시간을 춤과 노래, 재담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연행을 하기도 합니다. 춤 역시 1인이 아니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음악이라는 반주가 뒷받침되지 않고 춤만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태평무를 연행함에 있어서는 아니면은 살풀이 춤을 연행함에 있어서는 반주 음악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판소리 역시 물론 보유자를 창자 따로 고수 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자가 보유자가 되기까지는 고수라고 하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연행자가 있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모두가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보유자로 인정이 되는 현실이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되어야 하고 또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좀 제고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 이 문제 역시 제가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에 향후에 이 문제는 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종목의 보유자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종목의 보유자 인정은 이수자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보유자가 공석이 되어서 또 이게 새로운 보유자 인정을 하기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수자들도 역량 있는 이수자들은
보유자 인정 심사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어 있는데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그 부분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종목 구성원들이 불만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형평성에 자꾸 어긋난다고 주장을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하게 뭐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협의나 설득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문제는 정말 추후에도 계속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나는 또 당연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종목에서의 보유자 인정 전승의 약인가 독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핫 이슈이죠.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김신효 선생님도 전승자였기 때문에 보유자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또 보유자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되는 면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없어서 이게 참 그 누구도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한 거나 뭐 있으시면 말씀 주실 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 심리학 요구 중에 방관자 효과가 있죠. 네, 방관자 효과는 다른 사람이 할 텐데 하고 잠시 반감만 하고 정작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방관자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의 이름을 명확하게 김영근 씨 그것 좀 말해주세요 하면 분명히 말 되게 잘해요. 그런데 누구나 한번 말해보세요라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이제 또 방관자 효과의 징후인데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대신 채팅창에는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개 행사 때 개인 종목은 800만 원, 단체 종목은 1,200만 원을 측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어떤 근거로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앞서 우리 김영근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간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률적으로 단체 종목은 1,200만 원, 개인 종목은 800만 원으로 지금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은 종목에서는 늘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밥도 못 먹인다. 전성지원금을 공개행사 전성지원금을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서두에 지금 이 문화재단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예산 현실화나 예산 증액에 관한 문제인데요. 800만 원에 대한 어떤 기준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개인 종목 중에서도 800만 원이 훨씬 더 개인 사비를 보태어서 더 많이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종목들은 남지 않을까 800만 원도 이게 남을 것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 심지어 1,200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아까 뭐 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3일에서 일주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요. 뭐 워낙 편차가 많다 보니까 물론 문화재청에서도 이게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을 해서 금액을 책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해당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맞게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거죠. 실제 와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서 과연 이 종목에 공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직접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문화재청의 현실은 또 그럴 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늘 인원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작은 인원으로 공개행사 1년에 어떤 때는 하루에 6군데 7군데 공개행사가 벌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방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이야기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에 속시원하게 해답을 못 드려서. 네,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승격이라는 말을 썼는데 시도에서 국가로 된다는 건데 시도에서 국가 부문에 승격이라는 말은 없어요. 신규 지정이 되는 거죠. 신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종목은 지정이고 보유자는 인정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프로세스는 먼저 종목을 지정해야 그 종목을 담당하고 있는 보유자니 전승자들이니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신규로 지정이 된 거지 승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종목이 맞습니다. 신규 예, 지정이 됐으니까 보유자를 이제 뽑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심사를 보는 거죠. 근데 국가의 트렌드는 보유자를 안 뽑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도 뭐도 다 승격이 안 되는 거지 보유자만 승격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자가 지방에서 보유자였던 분이 이제 이수자도 아닌 신분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문제점이죠. 예, 신규 지정이 맞습니다. 신규 지정이 맞는데 해당 단체나 해당 종목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승격으로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신규 지정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시도문화재에서는 주로 국가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도대체 누가 갖길래, 누가 주체가 되어서 가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지도 묻고 있네요. 보유자가 제일 크죠. 보유자가 기왕 그러니까 이건 단체 종목과 개인 종목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종목은 왜 국가 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지도 자체가 높아지면은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특히 공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이게 결과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본인의 상품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개인 종목에 특히 공예 종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생긴다라면은 국가문화재로 전환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칠머리 굿은 세계 무형유산이 되는데 왜 다른 굿들은 왜 안 되느냐 이 얘기인데 한국의 무형유산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된 것 중에 어쩌다 무형유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강릉단오제 종묘제를 가다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드라이브가 걸린 거야. 유네스코가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국가의 유네스코를 한 2, 30종목을 단체로 확 집어넣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보유자들도, 보유단체들도 몰라요. 그거는 그냥 우리 전문가들에게 신청서 용역 내서 국가가 알아서 넘겼어요. 그래서 운 좋으면 당첨이 되고 운 좋으면 운 떨어지면 떨어지고 뭐 이랬었던 데가 있어요. 그때 한참 많이 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칠머리 땅굿입니다. 그래서 제주리 칠머리 땅굿은 보유자도 보유단체도 어떻게 우리가 유네스코가 되는지 모르는 종목, 어쩌다 이제 우리 쪽에서는 어쩌다 유네스코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굿이 통으로 묶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이건 요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예. 다음 문제가 이수자 및 전성교육사 심사 관련해서 혹시 제가 안 만들었는데 그래요?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은 뭐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자 및 전성교육사 심사가 예전에 해당 단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수 심사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이게 저희들 뭐 물론 뭐 이수 심사를 뭐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저나 지금 뭐 이 방에 계신 몇몇 분들도 이수 심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수 심사가 조금 어려워짐으로 해서 평상시에 그 종목에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게 기본이 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 부분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또 해당 당사자들은 시험이 너무 어려워져서 예전에는 되었을 건데 이러이러한 기준 때문에 안 되었다라고 이제 또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기준치에서 또 애초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 저는 종목의 특성을 일정 부분 조금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종목들은 전승하려고 이수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 종목들도 있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이수자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제발 이 단체에 입회하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치 기준이 사실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오히려 좀 이게 구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제가 이수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소양이 없는 분들도 이수자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의 기준 요건이 된다라면은 그 단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이수 인정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조금 후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정말 이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하게 기준 자체를 왜 경쟁 대상이 많으니까 좀 더 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종목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 나가고 있다. 또 이로 인해서 전성 단체들도 많은 교육과 공부와 도움이 되고 있다. 전성자 스스로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수자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이 없는데 전성교육사 심사는 이게 전성단체의 상황들과 직접적으로 결부가 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실력은 뛰어나지만은 이 단체에 끼치는 어떤 영향이 미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단체와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높은 뭐 예견되는 그러한 어떤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지 이게 기량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단체 전체의 흐름을 조금 알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심사위원회 꼭 포함이 되어서 그 단체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A라는 단체가 있고 B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라는 단체는 전성이 워낙 이게 기반이 튼튼해서 이수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체 심사를 거쳐서 보통 10년 정도 활동을 해야 이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단체에서 그렇게 인정을 올려주는데, 똑같은 단체에 있으면서 어떤 단체는 전성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3년 기간만 채우면은 무조건 이수심사로 올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지역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이수자에 한한 부분이고요. 전정 교육사 부분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사를 한 번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전문위원들 심사를 또다시 최종 심사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중적인 어떤 고충이 분명 따르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게 전문위원들 가운데는 해당 종목에 조금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또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보통 뭐 심사를 해서 몇 분을 올리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8명 올리면은 8명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여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준치가 예를 들어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그러한 기준들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보는 어떤 심사 기준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좀 평행선을 함께 공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 심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수 심사는 현장에서 이제 종목마다 평가의 레벨이 맞지 않다, 이 얘기를 이제 김신우 선생님이 하셨듯이 이제 제도권 교육으로 안착되어 있는 국악이나 무용 쪽은 워낙 프로들이니까 전승자들이 좀 수준을 높게 봐서 볼 수밖에 없고, 이제 전승자 자체를 구하기 힘든 종목은 뭐 몇 년에 한 명 이수자 심사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데는 조금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좀 낮게 좀 쉽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심사자마다의 밸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작년부터인가 이제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이수지 심사에 배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록 지침을 내렸죠. 그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서 이제 이수자 심사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유파가 다른 쪽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모든 종목으로 다 일률 적용하면서 보유자가 임석이 필요한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수자 심사는 이수자를 평가하는 것 앤드 그 다음에 뭐냐? 전승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보존단체에게 메시지를 주는 장치인데 그 메시지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받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이나 또 심사를 보고 정신없을 때 하는 거라서 무엇을 물어봤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거는 이제 안 되니까 책임 있는 전승교육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인석해서 그것을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심사실 지적지를 못하게 이제 심사자들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절대 비판은 머릿속에서 하고 그것은 점수로 표현할 것,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말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정보기회도 심사를 할 때 답답한 건 평생 그걸 지적지 안 해주면은 평생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갈 것 같은 염려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좀 표현은 순화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런 취지 속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는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심사가 심사로만 끝나지 심사 이후에 어떤 전승교육이나 이런 것 쪽으로 선순환되지는 못하는 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프로들이 자꾸 민속 종목으로 우회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국악이나 무용하신 분들이 이 탈춤 종목이 이런 종목으로 좀 다소 이수 심사가 쉬운 종목으로 넘어와서 이수자가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종목을 위해서 함께하고 단체로서 일원으로서 하면 되는데 사실 이분들 되게 많은 부분이 이수자만 따고 사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되어서 자, 마무리 모두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공개행사 국가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공개행사 얘기를 뭐 크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승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와서 좀 보라는 이야기, 정말 무형문화재 관련되시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좀 격려 차원에서라도 한번 좀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점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요. 점검위원회 명칭을 자문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명칭이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적대감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우리 종목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된다면은 자문이란 이름으로 만약에 이게 명칭을 바꾸면은 오히려 상호 신뢰를 가지고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우리 단체의 전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실제 그러한 쪽으로 지적을 하거나 뭐 문제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좀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먼저 우리가 이 보고서에 나오는 점검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검 양식을 보면은 잘했느냐 아니면 무엇이 문제냐 어떻게 하면 전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러한 해당 종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은 좀 더 좋겠다. 아니면은 팸플렛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바꾸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든지 뭐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또 만약에 뭐 이 큰 부분으로 치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수관 건립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고 있고 고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이러이러한 절차가 좀 필요한데 이런 절차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자문위원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학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무형문화재를 논문을 쓰는 어떤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이게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약 종목에 새로운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면은 굉장히 단체에서는 고마움을 갖고 또 고마워하고 이게 좋아하는데 우리 실상을 보면은 이게
필요에 의해서 자기 우리 학자적인 양심에서 필요한 부분만 취득을 하고 그러면 논문만 쓰고 나면은 아예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받은 만큼 내가 그 종목을 통해서 내가 얻은 혜택이 있었다면은 그 이상으로 돌려드리려는 마음가짐이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전에 지금은 덜합니다만은 예전만 하더라도 문화재 단체에서 자료의 소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학자들이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문화 권력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표현도 많이 있었고요. 언제 필요하니까 내가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뭐 그런 사례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엔 정말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뭐 짧은 순간으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은 문화를 이어가는 단체에서는 평생 소중한 이 자료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노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건 받은 만큼 돌려드리자라는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신효 선생님의 원래 발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여야 네.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제정신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선생님? 한 잔씩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한 잔은 하지 않고 와서 이거 지중 발표가 되어야 토론도 지중 토론이 될 것 같은데 다 제 탓인 것 같습니다. 미리 공지를 한 잔씩 하고 만납시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네, 혹시 그 지금이라도 질문, 뭘 이게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린 좀, 말씀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뭐 곡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 의도를 제대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철희 선생님 계신가요? 변철희 선생님? 예, 계시면 직접 있습니다. 하시죠. 예, 직접 물으시죠. 예. 제가 저는 김준현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이제 공개행사 경험이 있는데, 공개행사 사업을 하다 보면 전승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화재재단에서 이제 위탁해서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계획 변경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면 재단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무용원에 물어봐야 되고 무용원에서 온 판단을 기다렸다가 또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이랑 정산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담당을 하는 게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그 공개행사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종목에 대한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무용원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옥의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이 사업 자체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진행을 해야 맞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가장 올바른 소통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책임이라는 어떤 소재나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의 어떤 소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저는 뭐 늘 또 유산에 가면 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차 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단체는 사실 문화재 단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어떤 단체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의 이,
권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서로의 이해도가 그만큼 이게 긴밀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그런 필 주장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언제부터라도 국립무형유산원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는 당사자로서 사업 추진이 되어야 가장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은 내년엔 조금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국가무형문화재 모니터링 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재재단에서 맡은 거죠. 원래는 유산원에서 했다가 이제는 유산원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또 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 또 한번더 위탁을 공모를 통해서 용역 형태로 예. 공모를 해서 저 외부 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 질문의 요지는 왜 유산원에서 직접 하는 게 더 전문성도 있고 더 잘해야 되는데 문화재재단이 하면서 한 번 더 유산원에게 컨펌을 받는 이 불필요를 왜 하느냐 이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유산원과 문화재단의 교통요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디가 상이고 하이고 또 이게 수평인지 수직인지 뭐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유산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은 내려주는 건데 다만 어떤 걸 내려줄 것인가 교통정리가 명확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채팅창으로 물어보신 거였고요. 또 자연스럽게 전승자들 오늘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전승자들의 의견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재 선생님, 계속 캠을 켜놓고 계시는데. 캠을 다 켜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만 켜고 있네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대변인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질문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별 말씀을요. 저 절대 대변인 입장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제 발표가 너무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논쟁거리가 논쟁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 드리고 많이 던져 드려야 원래 이 콜로세움의 취지가 맞을 건데 질문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컨셉을 너무 잘못 잡았지 않나. 다음에 좀 더 많은 이게 좀 치고받아야 재미가 있는데 그죠? 좀 논쟁도 하고 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어떤 반박들 그래야 저도 또 이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얕은 지식들이 또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랬는데 아무쪼록 오늘 뭐 장시간 동안 들어만 줘서 주셔서 제가 오히려 송구합니다. 저는 함께 좀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또 뭐 현장에 가면 다들 뵐 수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제 내용이 만족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방을 지켜주신 우리 학자분들, 전승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네, 서희지 선생님 손 드셔서 박수 치신 거구나. 한마 선생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제가 손을 들었었는데 사실은 잘 들었고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고 발표가 미진했다고 자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슈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중요한 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질문이 없는지 하면 지금 너무 졸리거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이게 대면으로 하면은 모르는데 비대면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게 질문을 하기가 이렇게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여러 사람들 이렇게 좀 저기도 봐야 되고 분위기도.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예.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 방금 오후에도 이제 모처에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제가 답을 잘 못했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 뭐 이수자 이런 뭐 모니터링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김신영 선생님하고 우리 김영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지자체의 그 무형유산과 국가무형유산 그것들의 문제, 뭐 층이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그 관심의 대상이긴 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지자체에서는 또 반대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보유자나 그 전승자들 입장에서는 뭐 또 좀 기대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받은 질문은 이거예요. 요지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자체 안에서는 사실 지금 국가의 그 문화 정책의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 자체가 저로 하여금 저렇게 아주 옛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지금 여기서 제가 종목을 얘기하기 힘든데 어떤 종목을 미래 무형문화유산을 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유산을 신청하고 싶다 그래서 도에다 물어봤더니 도에서는 너 그거 192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언제 된 거냐 이제 92년. 92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신청을 하느냐 미래유산에. 아니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미래유산의 취지나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한테 이제 물어온 거라서 내가 전문 그 담당자도 모르고 심사위원도 아마 이제 문화재위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를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내가 답은 했지만 문제는 이 지자체하고 무슨 이게 격의 문제 지금 어느 게더 지방자치제가 지정한 무형문화유산과 뭐 국가무형문화재하고의 어떤 격이라든가 뭐 배후의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자체가 그 국가의 그 무형문화재 제도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는 막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자체는 지금 전혀 움직임도 없고 그런 이 교육이나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걸 어떻게 갭을 좀 줄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그걸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상의를 우리 두 분 아까 그 제안을 하셨어요. 아니 그 제안이 아니라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근데 국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재원 자체가 다르고요. 또 이게 여전히 국가의 어떤 시행을 똑같이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부산 같은 경우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자 후보라는 제도가 뭐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통합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로 엮어가는 어떤 문제들은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이 담당 주무관이나 예를 들어서 이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 조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부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시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습니까? 그 일차적으로는 뭐 그렇지 물론 뭐 시의 관계자들을 한번 모아서 방향을 설득을 하는 게 일차적일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사실 공문으로 발송을 해야 그걸 뭐 사실 보고 그냥 흘려 넘기면은 또 이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람의 문제인데 이게 제도도 있지만 사람의 문제라서 학예사가 조금 이렇게 그런데 막 그 관심도 많고 그런 데는 지금 미래무형문화유산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네, 전혀 그렇죠. 네, 네, 그렇지 않은 곳은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지방과 지방 사이에서도 이게 좀 그게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의 그 학예사의 그런 그 역량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의욕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도 제도지만 사실은 결국 제도로 사람의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람이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거나 되든 안 되든 사람을 불러 모으십시오. 네, 강제적으로. 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시도의 추천을 받아서 국가무형문화재 되는 케이스였는데 이걸 좀 더 공론화해서 미래무형문화유산 공모제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역시하고 도하고 이제 추천권이 있는데 이건 지정 가능성이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이렇게 추천해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지정 가능성이 있도록 조사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각 광역시하고 도에서 과연 그럼 자기네 광역시와 도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들 거를 추천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도의 무형문화재의 역량, 행정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게 너무 방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문화재청 차원에서 무엇인가 시도하고 협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방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하만희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의가 많이 돼야 되고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청도 원하는 사업이지만 시도에서도 별로 이야기해봤더니 왜 그래야 되는지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협업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협업은 필요하지만 꼭 굳이 그래야 될까?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참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껴봤었어요. 네. 아까 제가 이 대구와 울산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뭐 비단 한 예에 불과한 부분들이지만은 이게 지역마다 워낙 이게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도 다르고 또 이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우스갯소리지만 강제적으로 일단 뭐 어차피 시도별로 공모는 다 되었으니까 공모는 다 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담당자를 불러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액션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그 선에서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뭐 강제로 목을 끼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두 가지를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뭐 그 시도는 제외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죠. 네, 시간이 10시가 다 돼서 우리 김시현 선생님은 지금 개원별 신고세 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개원별 신고. 오늘 내일 1박 2일짜리라서 빨리 가셔야 되고 우리 CICS도 지금 저녁에 아주 중요한 국제 회의가 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7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